이제 6강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융합형 문학독법. 오늘부터는 고전 수필, 고전 산문이 반드시 출제가 되잖아요. 이 고전 산문 중에서도 고전 수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4개 지문을,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이 4개 지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 글이거든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을 번역한 글이기 때문에 그 어휘의 수준이라든가 그 내용이 굉장히 조금 그 관념적이고 좀 예스러운 문투가 있고, 또 주제도 또한 오늘날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혀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그 보편적인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수적인 주제를 드러낸 이런 고전 수필, 고전 산문의 글을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4편만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35에서 한 38쪽까지 걸쳐져 있는데 6강 화면을 보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풀고 왜 틀리고 왜 맞는지, 그리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익숙하게 머리에 입력을 먼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6강이고요. 35쪽이죠. 이 고전수필 독파법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상대적 개념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상대적 개념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밝음 하면은 상대적 개념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긍정의 상대적 개념은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반된 개념으로 엮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이 고전 수필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상대적 개념으로 돼 있어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뭐죠?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상이 있으면은 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도 있지만 상하,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짝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흑, 백, 상하, 남성, 여성, 긍정, 부정, 명암, 밝음, 어둠, 뭐 좋음, 싫음, 이런 식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언어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상대적 개념이란 말은 언어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연의 세계는 상대적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은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서 까마타를 끌어와서 그 까마타를 통해서 이제 하얗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얗다, 까마타, 흑, 백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나뉜 경우도 있습니다. 뭐 푸르다에 반대되는 것은 뭐 안 푸르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적이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뭐 벽 아니면은 벽인데 뭐 안 벽,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데스크, 근데 안 데스크,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딱 이렇게 짝이 안 지어진 것도 있지만 언어는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끌어와서 다른 쪽의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대적 개념으로 읽기라는 뜻은 이 고전 수필에서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돼요. 그만큼 주제가 상반되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찾아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어촌기라는 글을 읽어보면은 이 글을 관통하고 있는 이 글의 주제, 맥락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 어촌기의 글을 읽어보면은 대표적인 것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공백공이라고 하는 나의 친구, 그 친구가 좋아하는 세계가 있고 나도 좋아해요. 근데 이 세 속에서는 나하고 공백공이 추구하지 않는 세계를 또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세계, 내가 추구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 나와 공백공이 추구하는 세계, 이렇게 추구함과 추구하지 않음,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향하는 것과 지향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계, 요렇게 짝으로 이렇게 맺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상대적 개념으로 딱 어떤 언어로 이렇게 딱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촌기에서는 이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속세적인 것, 속세적인 것과 속세를 벗어난 것, 탈속적인 것, 요렇게 상대적 개념어를 설정해가지고 이 상대적 개념을 통해서 이 글을, 전체적인 이 글의 주제를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거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적인 것과 탈속적인 것. 탈속의 대표적인 게 자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속됨, 이 속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탈속이 다 자연은 아니에요. 이 속세를 벗어난 이 벗을 탈자거든. 이 속세를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속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의 삶이 아닌 것도 탈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도 내가 세속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것도 탈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탈속이라는 것은 자연 속의 삶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속의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으로 이 속세를 좀 벗어난 것이 자연 속의 삶인데, 자연 속의 삶은 탈속적인 태도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탈속적인 이 개념이 훨씬 큽니다, 이게. 공간적으로는 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탈속적인 인간들이, 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라든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듯한 고고한 탈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돈이나 명예 같은 걸 추구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참 탈속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공간적으로 이 속세를 벗어나야만이, 자연 속의 삶만이 탈속은 아니다. 그걸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공백공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탈속적인 인간이에요. 물론 이제 때때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치인인데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속을 좀 떠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고러한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탈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은 정치인이거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탈속적인 사람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게 21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내가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좀 잊어먹었을까봐 간단하게 얼른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법 공백공의 혼데, 태어난 해는 같지만 생일이 뒤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내 동생뻘이다 이거죠. 풍채와 인물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공백공과 친화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서 가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세를 주관하니, 뭐 이 옥세 같은 것은 임금의 도장을 말해요. 인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했다는 것은 자기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나라에서 지금 정치인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고전적인 어휘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대충 어떤 것이다를 좀 익혀둬야 됩니다. 정치인이다. 나라의 옥세를 주관했다.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했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자연 속에서 살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하는데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고, 증자라는 옛날에 그 성인이 있는데 고사의 그 옛날 일의 그 주인공이니까 그냥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증자라는 사람이 상송을 노래하는 듯 듣는 듯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들고,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기 때문에, 초탈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부의 뜻이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주나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는 없고, 엄자능은 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 속에서 완전히 성인처럼 놀 수는 없다.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미우가 백로를 버타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저어서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메어들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로 흘러간다.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논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구운 고기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더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곳을 구경하러 다니는 자기의 삶, 공백공의 그 자연 속의 삶을 쭉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는 배에 기대어서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며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우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며 마치 어부처럼 금빛 같은 비늘 옷 같은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어둡기만 한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치인인데 가끔씩 자연에 들어가서 뭐 배도 젖고 고기도 낮고 뭐 저녁 무렵에 그 물결의 모습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쫙 이렇게 열거를 한 거죠.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중략 이하에. 여름날 햇볕에 이렇게 계절적인 배경이 나오잖아요. 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밤이 깊어 이런 시간적 배경이나 계절적인 배경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위가 쏟아질 때 버드나무 늘어진 낚싯대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이렇게 계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잘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내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들이온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시간의 흐름이 있죠.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항상 있다. 저 영달의 부귀 영화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편안하다. 빈궁하여 가난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익을 계산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돈만 쫓지만 나는 정치인이지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자유롭게 얽매임이 없이 즐기고 있다. 유유자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나가고 물러감도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 것 같이 공명을 헌신짝 벗어버리듯 세상의 물욕 바깥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랑이라는 것은 혼란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즐긴다는 뜻입니다.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나는 거부한다. 세속적인 삶, 탈속적인 삶. 요게 뚜렷하게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설정을 해서 이 고전적인 산문의 글을 딱 한 번에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현재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도 21쪽에서 제가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은 강호에 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연 속에 있다.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해서 백공에게 보내고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백공이 나한테 해줬던 말을 내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또 공백공한테 줬던 모양이죠. 을충년 7월 어느 날에 권근이가 내가 썼다. 이렇게 된 글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글이거든요. 정치인이면서 탈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공백공의 삶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1번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나의 한 살 아래 정치인이지만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는 공백공은 누구냐 설명해라. 가장 핵심적인 걸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계절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뭐 겨울에, 밤에, 낮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낮도 시간이고 계절의 흐름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공간, 뭐 강가에서 또 뭐 어촌에 등불은 어떻다. 어촌에서 강가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여 공백공 자기 자신의 감정, 즐겁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여기 나오잖아요. 지붕의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그러니까 어촌에서의 그 모습은 되게 좋기도 하고 자기의 낭만적인 가슴을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되게 차갑고도 슬프게도 들리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유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즐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한다. 막 이렇게 감정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차갑고도 슬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은 뭐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내 내면을 쫙 구슬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이건 시간이 있죠? 여러 가지 공간 나오죠. 자기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죠. 공백공의 마음을 내가 썼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근데 공백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공백공이 내가 딱 보니까는 행동하고 말이 달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자신이라는 것은 권근인데 이 글의 필자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공백공이 말과 행동이 좀 안 맞다. 나는 깨끗하다. 결백은 내가 깨끗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거는 완전히 이 글의 논지하고 다르잖아요. 공백공을 예찬하는 글인데. 그죠? 안 되고 상대에 대해서 공백공이죠. 심지적 거리감을 둔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싫다. 심지적 거리감을 느낀다. 좀 거부감이 있다는 거. 이건 틀리죠. 왜냐면은 친화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나의 어떤 감정이 위주가 된 건 아니에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느낀 어떤 구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을 썼기 때문에 권근인 나의 생각 표현을 주로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백공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3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질문의 답변에서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 근데 이 글이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권근인 내가 공백공이 아니죠. 내가 답변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질문의 답변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 이 글은 공백공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공백공의 태도가 참 좋다. 정치인인데 참 좋다. 이렇게 영달과 그런 부귀영화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좋다. 그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나의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질문에 답변해가지고 현실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쓴 글은 아니다 이거죠. 공백공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친화감을 보여준 글이고 공백공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죠. 5번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해서 자신의 무력감, 그럼 이 자신이라는 것은 글쓴이 난데 내가 무력감을 깨닫는다. 공백공은 저렇게 자연 속에서 잘 노는데 나는 참 무기력하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고요. 대상과 관련된 행위. 물론 요거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백공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배도 타고 또 어촌에 들어와서 등불 앞에서 느낀 마음 여러 가지 행위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1번과 관련해서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요게 틀린 거죠. 무력감. 요게 이제 완벽하게 틀려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이해해라.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윗글의 고전 산문을 이해해라.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은 제시문하고 거의 일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하고도 맞아야 되고 보기하고도 맞아야겠죠.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기에 보면은 어촌기의 작가는 권근입니다. 벗의 말, 공백공이죠. 인용했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왜냐하면 공백공처럼 자기도 탈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이 필자의 생각이거든. 작가는 벗에 대한 공백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 나보다 한 살 아래고 내가 좋아한다. 그의 성품, 굉장히 소탈하고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한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다 맞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이거는 당연히 탈속적인 삶에 대한 지향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죠.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뭐한다? 공감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거의 일치된 말을 그대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1번 완전히 틀린 거 찾아야겠지. 벗이 공백공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뭐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벗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이 공백공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피겠다.
내가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작가는 벗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뭐 이건 맞는 거죠. 당연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공백공의 말을 듣고 내가 즐거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공감하고 거기에 친화적인 의식을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했고 또 보내고 나 자신도 살핀다. 이 말은 나도 공백공의 삶을 그만큼 추구한다. 공백공이 정말 가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성찰한다는 거죠. 추구하면서 나도 공백공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공백공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벗의 말에 즐거워하면서 자신도 살피려 한다. 이건 성찰입니다. 성찰. 공백공을 통해서 진정한 삶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감이라는 말로 이어지게 된 거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살 아래니까. 이걸 통해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 그러니까 권근이라는 작가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권근이가 나보다, 그러니까 공백공이가 권근보다 한 살 아래기 때문에, 내가 한 살 위이기 때문에, 권근이 내가 한 살 위이기 때문에 저 공백공이는 나한테 배웠다. 나한테 배워가지고 자연 속의 삶을 저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공백공인가 오히려 한 살 아래지만 나보다 한 살 아래잖아요. 그렇지만 참 내가 배울 만하다. 저렇게 정치도 잘하고 또 이 속세에 있으면서도 참 그 막 의기양양하고 막 뽐내고 막 사람 억누르고 권세를 막 휘두를 만한데 저렇게 소탈하고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한다. 내가 배울 만하다.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하기 때문에 한 살 아래지만 내가 오히려 좀 들여다보고 참 나 자신을 성찰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공백공이가 한 살 아래에서 배워갔다. 이것은 이제 정말 놀랄 만한 말이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선지를 잘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딱 틀린 것으로 어떤 그 재판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틀리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벗이 강태공과 음자령을 들어서 근데 공백공이 뭐 옛날 사람들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감히 라는 말을 언급한 걸 통해서 그들의 삶에 성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 그렇죠. 공백공이 막 증자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강태공이도 자연 속에서 놀았는데 내가 감히 그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도 또한 그들만큼의 자연 속의 삶을 내가 추구한다. 좀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겸손하지 않는 표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즐겼건만 그들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가장 자연 속의 삶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왕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뽐냈겠죠. 그러나 그렇게 뽐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지예요.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듣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작가가 이 권근이가 벗이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했고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정치인이죠. 마음에 사리사욕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감도 하고 있잖아요. 예, 벗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전 산문 한 편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런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상대적 개념으로 그 제시문을 딱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이 주는 뉘앙스라든가 그 표현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막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옛날 고사성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6쪽에 이제 옛집 정성 초당을 둘러보고서다. 요것도 이제 아마 그 31쪽 정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분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아마 31쪽이 맞을 거예요. 31쪽에 보시면은 낯선 개념, 그 보기에 낯선 개념이 나오고
이 제시문에 있는 글을 바꿔서 낯선 개념으로 보기에 딱 제시해주고 그 보기에 낯선 개념으로 제시문을 적용하고 대응해서 설명하는 보기에 낯선 개념, 그 코너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서 여기 글에서는 상대적 개념을 자기가 옛집에서 아버지하고 살 때 고요함이 이긴다 이런 액자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 그것은 환경과 몸의 고요함, 몸과 환경이 고요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정신적인 고요함,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글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과연 고요함이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고요함에 얽힌 상대적 개념 두 개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나왔었잖아요.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 말을 액자에다 걸어놓고 위안을 삼았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옛집도 있지만 내가 너무 슬프니까 다시 새로운 정원에 가서 액자를, 옛날 액자를 다시 걸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라고 하면 군더더기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한데, 환경으로나 내 몸이 누가 봐도 외적으로 이렇게 고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환경의 고요함을 말해요. 이렇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고요한데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뭐 쓸데없는 말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답한다. 고요한데 내가 설명했었죠. 외적인 환경이나 내 몸이 이렇게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요건 내적 마음이잖아요. 이 두 번째 고요함은,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도 이렇게 고요한데 내적인 마음까지도 고요하게 집중이 돼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라네 해서 제가 A의 고요함, B의 고요함, C의 고요함은 A하고 B를 다 합쳐놓은 진정한 의미의 고요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환경은 고요한데 내면적으로 혼란이 많이 일어나거나 누가 막 그립다거나 하면은 외적인 고요함, 몸의 고요함만 있지 내적 고요함은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A하고 B가 결합된 이 C의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다. 이 고요함의 상대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글이고요. 명상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명상적이고 어떤 그 심리와 철학과 국문학과 한문학이 어우러진 거기에다도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되겠죠. 이런 글들을 문학 전공자인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출제 경향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2번 보면은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제 글 내용 좀 파악됐죠. 1번, 여름에 더웠던 경험. 그렇죠. 과거에 너무나 더워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옛날 집에 당호, 그 액자 같은 것이에요. 그 글을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내력이라는 것은 있어왔던 그 과정, 일들. 그러니까 이 앞에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 액자를 집에 그 글을 당호로 정해서 문설주의 편액을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위안을 삼았던 옛날 일을 썼잖아요. 여기에 옛날에 장방에 길갓집에 살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서 흙을 쌓아놨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쪽으로 치우쳐서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요했는데 고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외적으로는 고요했어. 근데 이제 막 햇빛이 너무 많이 쪘어요. 외적인 환경으로는 고요한데 그 햇볕까지를 이겨내려면은 정신적인 고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런 편액을 액자를 왜 쓰게 됐는가? 요거를 여름철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 그 과정을 서술한 게 맞잖아요. 2번,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서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 이 감회라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어떤 소감, 감상을 말하거든. 과거 인물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옛집에 살았던 아버지, 형제들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 이야기. 거기서 참으로 행복했잖아요. 옛집에서. 그거를 비추어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옛집에
갔더니 이제 슬픔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기억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많이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중략 이하에 보면은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번성했던 때고 선직에서 승명직에 공무원에 봉직하실 때나 퇴근하신 밤이면 형제들이 이게 바로 과거 인물이에요. 과거 인물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있죠. 앉아서 이게 행적입니다. 담론하고 이야기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검고를 들었어. 그러니까 읽고 듣고 요런 게 다 행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일들,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했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 없구만 다시 찾을 수는 없구나 해서 옛날의 일들을 쫙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인물들, 아버지하고 형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 고요함이 이긴다. 이 의미를 통해서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 글을 쓴 것은 옛집에 글을 다시 쓴 것은 맞지만 옛집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옛집에서 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그래서 집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그대로 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옛집에서는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왜냐? 슬픔만 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슬픔만 더하기 때문에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야.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팩트 체크. 그거 틀린 말이죠. 이게 틀린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옛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변해버린 인간사. 변해버린 인간사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이죠. 옛날 사람은 없어. 그래서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새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옛날 액자를 그대로 쓴 거죠. 그걸 밝히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집이 그릇과 같은 물건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목해서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옛집이 대단히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릇과 같은 물건이긴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몸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옛집이 그립다. 그러나 그 집에서 가서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이번 6-2강에서는 37쪽에서부터 쭉 이어서 한 3지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편집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2강에서 제일 먼저 다룰 글은요, 이제 2022학년도에서 나왔던 이옥이라는 사람의 심생전을 썼던 그 작가거든요. 그 이옥의 담초라는 고전 수필인데 굉장히 잘 쓴 글이고요. 이와 유사한 제재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력이 이 3편 하겠습니다. 자, 6-2강 37에 40조까지 할 거고요. 3편이라고 했죠. 이옥의 담초라는 글은 여기 보시면은 2022학년도 수능인데 세 작품이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융합형 문학 독법 중에서 이 지문만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에 대한 정확한 독파법을 익히게 하려고 제가 독립을 시켜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시문은 간단하게만 제가 쭉쭉 읽어 나갈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상대적 개념어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글은 이제 미리 말하지만 하늘의 뜻하고 인간들의 행위, 이것을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대비적으로 써 나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전의 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딱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자. 꽃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바람이 불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꼴배는 작아. 초동이라든가 하인의 종류가 되겠죠. 일하는 애들이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막 풀을 베야 되는데 그리키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것을 보고 막 풀을 막 베버린단 말이죠. 꽃도 베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했다. 땅이 낮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이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턱을 입는구나. 이때 따스한 바람이 불어서 갖가지 형상을 아로생기고 단비를 내려서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천기는
하늘의 기운이에요. 형체를 부여받으며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을 해당하에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어떤 형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누가? 하늘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란이나 해당화나 뭐 여러 가지 꽃들이나 뭐 풀들이나 그 공교함과 졸렬함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뜻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동이 막 함부로 베버리니까 그걸 보고 내가 탄식을 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제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공교함이라는 것은요, 매우 재치가 있고 솜씨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잘됐다,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거 상대적 개념으로 썼잖아요. 졸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교함하고는 반대되는 뜻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나지 않고 저열하고 조금 조잡하고 못났다, 그런 뜻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모란이나 해당화나 어찌 공교하고 뛰어나고 졸렬함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겠느냐. 하늘의 생각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요 생각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먼저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꼴배는 자 때문에 드러냈던 거죠. 이 꼴배는 자가 초동아이가 막 함부로 꽃들을 막 저렇게 찬란한데 막 베버리고 아쉬워서 돌아보지도 않고 거리끼는 마음도 없이 막 베버리니까 내가 이제 여기 한탄을 하면서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너무나 어떤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너무나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원래 그런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하고 인간의 뜻은 상반된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략 이하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이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낯을 든 어리석은, 아까 초동이 있었잖아요. 이 초동, 이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뭐 어떤 꽃은 그 부호가 굉장히 잘 사는지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듯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또 어떤 곳은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이렇게 샥샥 베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것은 같은 꽃이나 풀인데도 엄청난 대접의 차이를 받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 말을 한 거죠. 뜰악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서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저하다는 것은 좀 두려워하다, 좀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하다는 뜻도 잘 모르겠으면은 이 앞에 말하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저하다 그랬으니까 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왜 인간들은 뭐 가까운 것은 친하고 멀리 있는 건 싫어하나? 왜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지? 자연 사물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이유가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그러니까 성씨가 존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범상한 화초는 보통 화초입니다. 이름이 없고,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 건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인가, 그래서 차별을 받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이유를 필자가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이유를 열거한 대목이거든요. 다 탄식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영탄이죠.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그것을 영화롭게 귀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인간은 상대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다. 여기서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화가 균일하다. 균일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를 균자거든요. 똑같다.
근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소원이라는 것은 친하지 않은 것, 조금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 꺼리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두고자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독히 막 친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차별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이렇게 차별 있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그러니까 풀이나 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운다는 것은 먹잇감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는다는 것은 나비가 꽃을 찾고 뭐 풀에게도 가고, 이것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어찌 달리 보겠는가? 그러니까 풀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풀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먹잇감이 된다 한들, 또 그 풀이 뭐 나비가 찾아오는 대상이 된다 한들, 풀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풀은 뭐 관계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어서 막 차별 있게 대하고 또 차별도 그 스스로 받을 수도 있지만, 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대접을 받아도 뭐 달리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글을 끝맺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이 만물을 그렇게 차별 있게 내지를 않았다. 근데 인간들만이 그렇게 차별 있게 대한다. 그래서 인간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성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하늘과 같이 평등한 마음이 아닌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글을 관통하고 있는 상대적 개념어는 처음에도 말했듯이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하늘의 태도와 인간의 태도, 이런 상반된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의 소술자입니다. 어떤 그 인간들의 차별적인 태도, 그것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번 꽃의 공교함,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잘된 거죠.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또 졸렬함, 이건 뭐 아주 그 못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졸렬함, 이건 뭐 아주 그 못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에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의 기준을 둬야 한다. 근데 이건 틀린 것이잖아요. 왜냐면은 이 글의 소술자는 공교함이나 졸렬함이라는 게 원래 없다,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아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꽃이 공교하고 어떤 꽃이 뭐 졸렬하고, 그걸 판단할 때는 형체, 그 모양보다는 실용성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이 글의 필자인 나는 뭐 존귀하고 뭐 졸렬하고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것도 역시 귀하냐 천하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데 뭐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됐느냐, 그 꽃에게 무슨 뭐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됐으면 귀하고, 이름이 부여가 안 돼 있으면은,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 안 돼 있으면 천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꽃은 영화롭게 하고 어떤 꽃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태도는 그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하늘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이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그런 것은 전혀 깨달음이 아니고요. 4번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똑같다 이거죠.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수하고 어떤 건 열등하냐, 그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 평등하다, 이게 딱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 이건 친하지 않는 것이고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근데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차별성을 말합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차별성을 대하는 거. 근데 차별성을 넘어서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있어, 이건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들이 차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사로움을 넘어서 균형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거는 하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뒤에 부분이 틀린 것이고 문장 전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K 제가 응용해서 낸 문제입니다. 2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하늘과 인간의 그 태도를 대비적인 관점으로 본 글들이 엄청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1번 그래서 제가 문제 더 보충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자, 1번 하늘의 천기는 하늘의 기운을 말합니다. 균일한 조화로움을 드러내는데 비해 그렇죠. 인간은 똑같은 영화로움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내가 한탄을 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소의 콧구멍을 채우는 풀, 이건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찾는 풀은 굉장히 귀하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는 달라서 그렇죠. 이 풀들은 감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들에게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뭐 영화롭게 대하든 먹잇감으로 들어가든 나비가 뭐 찾는 귀한 대상으로 보든 간에 풀은 관여치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요. 3번 모란과 범상한 보통 화초는 하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귀하고 천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 꽃들한테 뭐 이름을 부여받은 것은 인간들이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귀하고 천하게 대한 것도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귀하고 천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인간의 차별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렇죠.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가까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귀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 떠올리게 한다. 근데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요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을 가지고 그 부호가의 깊은 장막이라는 그 공간에 적막한 굉장히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쓸쓸하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틀린 겁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뭐 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을 쓴 것은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떠올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차별을 받는 꽃들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인과관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에 풀의 가치를 소 먹잇감, 또 나비가 찾는다, 귀하다 이거죠. 행위와 연관시켜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줬다. 오케이. 맞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소라든가 나비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자연물이나 사물이 나오면은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귀하고 천하게 받는 이미지나 의미를 드러냈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만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어서 38쪽에 동원하수기 남공철에 요건 6급형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요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추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성품이 게을러서 뭐 겸손하게 말했겠죠.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고 화해, 이 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 한 그루하고 잡목 한 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소재가 나오죠. 이 복숭아하고 잡목은 모두 심지 않았는데도 싹트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잘 자라고 호미질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인데 바야흐로 춘삼월에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복숭아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뿌리가 연약하여 꽃술이 향기로웠다. 굉장히 좋았다. 금으로 둥그리고 옥으로 깎은 듯이 분치를 옅게 하고 연지를 짙게 찍은 듯 하였다.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묘사를 잘했습니다. 복숭아 그 나무에서 막 꽃이 피어났다 이거죠. 봄에. 근데 이에 비해서 잡목은 그 곁에 있었는데
가지나 잎도 볼만한 것이었고 꽃도 피지 않았어요.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나무일 뿐이기에 잡목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비적인 소재를 두 개를 동원해서 이제 글을 쫙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숭아 나무하고 잡목,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 별 볼 일 없는 잡목. 여기 이제 구체적인 대비되는 소재가 나온 것이죠. 자, 하루는 종 녀석이 화원에 가서 바라보더니 복숭아 나무로 가려가서 복숭아 나무로 다가가서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했다. 다시 물을 주고 흙 북돋아서 주고서 떠났는데 잡목은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래서 종이 대답하기를 지금 복숭아 나무가 잎을 막 싹 틔우고 꽃이 또 봉우리를 맺으니 그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근데 저 잡목은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일도 과실도 먹을 것이 없고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크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버려 가지고 복숭아 나무가 번식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해해서 양기를 소모하게 되니 뭐 쓸데없이 자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먹고 복숭아 나무를 시들게 한다 이거죠. 복숭아 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다.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뭐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라는 것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종료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말하자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복숭아 나무는 가치가 있고 실용성이 있고 잡목은 뭐 열매도 안 열리고 복숭아 나무를 오히려 해치는 실용적이지 않은 나무다. 이렇게 차별성 있게 대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의 말을 듣고 내가 말했죠.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의 경기를 이룬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소나무 개수나무가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함께 자라고 달인의 문화에 어진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가치 있게 되지. 복숭아 나무와 잡목은 예쁘다는 것과 못생겼고 특이하다는 것과 평범한 점에서는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길을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다.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나무를 말하는 것이겠고 버린다면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잡목을 말하겠죠. 이렇게 차별성 있게 대한다면 잡목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과 불행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갖고 오라. 뭐를? 잡목을 복숭아 나무하고 똑같이 갖고 오라. 그러니까 차별성 있게 대하지 마라 라고 종을 오히려 꾸짖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관점이냐면은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조화롭고 뭐죠?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한 것이고요. 종은 인간의 어떤 실용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인간에게 이로우면은 가꾸고 이롭지 않으면은 죽인다. 이런 차별적인 관점에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글의 패턴은 바로 그 앞에 글 있잖아요. 2022학년도에서 하늘의 조화로움, 인간의 차별적인 태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글이잖아요. 여기서 하늘의 입장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예요. 나. 그죠? 그리고 인간의 차별적인 태도에 있는 입장이 바로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 해서 그것만 가꾸지 말고 복숭아 나무나 잡목은 똑같이 하늘에서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는 인간들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시면 군자 있죠. 군자는 평등하게 대하는 인간입니다. 또 달인 있죠. 이런 달인이나 군자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하늘의 평등한 입장에 해당이 되고 서술자인 나하고도 통하는 인물이죠. 다만 이제 종만이 차별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종은 복숭아 나무만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떤 심미적인 관점에서, 심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스테틱 그러잖아요. 이 심자가 찾을 심자예요. 이 미를 찾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찾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그러한 태도 입장에서, 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종은
복숭아 나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 종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잡목은 그렇게 아름다운 대상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평등한 것이다. 하늘에서 낸 평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돌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1번. 나는 서술자죠.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는 잡목이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인간에서 딱 보면은 인간들이 딱 보면은 여기에서 긍정을 했잖아요. 긍정을 했죠. 그러니까 종이 뭐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잡목은 여기 나왔잖아요.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도 잎고 볼 것이 없다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심미적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잡목이.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군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잡목이 심미적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는 아닌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존재 가치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목은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이게 나오죠. 하늘의 도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비와 이슬이 내리고 그래서 모든 존재 가치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존재 가치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군자나 그 달인의 문화에는 두루두루 막 여러 사람이 다 섞여서 사는 것이다. 특이하고 평범하다는 것에서 차이는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요. 차이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잡목은 복숭아 나무에서 비하면은 뭐 약간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 네 말대로. 그래서 그 존재 가치만큼은 존재할 수가 있는 가치로운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복숭아 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을 하되 복숭아 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을 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필자인 내가 복숭아 나무는 아름답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종의 말을 인정합니다. 복숭아 나무를 딱 보니까 아 복숭아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도 예뻐. 열매도 있고.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틀린 것이고 3번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대. 이건 맞죠? 인정하지 않죠. 존재 가치는 인정한다.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베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종은 복숭아 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는 열매도 있고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이게 틀린 것이죠. 실용적 가치도 인정을 하거든요. 5번 나하고 종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나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맞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잘 낸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의 조화롭고 평등한 관점, 인간들의 차별적인 태도,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의 글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39쪽에 수력이 이영유의 수력이라는 고전 산문인데요.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6구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수록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또 풀이하기가 나오죠. 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문제를 냈거든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풀은 바람이, 이제 풀이라는 자연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든가 나무, 꽃, 이런 자연물을 소재로 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그런 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풀이 나왔어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풀이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쪽으로 풀이 따르고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풀이 바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다가 핵심입니다. 푸른 바람을 따르고 그림자는 나를 따른다.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메아리는 내 소리에 따라 일어난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몇 문장 안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신체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물에는 따름이 있다. 따른다 이거죠. 따름의 현상이 있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고전 수필에서도 그렇고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글쓰기의 원리 중에 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자연과 인간을 1대1로 딱 대응을 시켜가지고 코레스판드죠. 그 대응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우리 인간들의 반응,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글이 뭐 고전과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작의 원리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따름이 현상이 있다. 메아리도 내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도 내 몸을 따른다. 안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름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상고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그러니까 각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에 맞게 뭐 언어가 다 다르고 그 언어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르다고 하는 것은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면서 별, 자연현상이죠.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냇물이 자연물이죠.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별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냇물은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법칙을 다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견지. 굳게 지키는 경우 복숭아 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을 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필자인 내가 복숭아 나무는 아름답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종의 말을 인정합니다. 복숭아 나무를 딱 보니까 복숭아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도 예뻐. 열매도 있고.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틀린 것이고 3번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이건 맞죠. 인정하지 않죠. 존재 가치는 인정한다.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베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종은 복숭아 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는 열매도 있고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이게 틀린 것이죠. 실용적 가치도 인정을 하거든요. 5번 나하고 종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나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맞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잘 낸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의 조화롭고 평등한 관점, 인간들의 차별적인 태도,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의 글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39쪽에 수력이 이영유의 수력이라는 고전 산문인데요.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6구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수록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또 풀이하기가 나오죠. 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문제를 냈거든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풀은 바람이 이제 풀이라는 자연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든가 나무, 꽃 이런 자연물을 소재로 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그런 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풀이 나왔어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풀이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쪽으로 풀이 따르고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풀이 바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다가 핵심입니다. 푸른 바람을 따르고 그림자는 나를 따른다.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메아리는 내 소리에 따라 일어난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몇 문장 안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신체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물에는 따름이 있다. 따른다 이거죠. 따름의 현상이 있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고전 수필에서도 그렇고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글쓰기의 원리 중에 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자연과 인간을 1대1로 딱 대응을 시켜가지고 코레스판드죠. 그 대응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우리 인간들의 반응,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글이 뭐 고전과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작의 원리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따름이 현상이 있다. 메아리도 내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도 내 몸을 따른다. 안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름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상고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그러니까 각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에 맞게 뭐 언어가 다 다르고 그 언어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르다고 하는 것은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면서 별, 자연현상이죠.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냇물이, 자연물이죠.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별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냇물은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법칙을 다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견지, 굳게 지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귀납적으로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주제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전 사문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거,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될 것 중에서도 따라야 되는 그 마지막에 따름의 근본적인 원형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다 이거죠. 양심의 소리다. 내면의 울림인데 그것은 거의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 물론 이제 지혜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제가 여기다 쓰고 있지만 양심이나 지혜라는 말은 안 나왔어도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깊은 내면에서 울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니 그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한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완전히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의 현상, 그렇죠? 사람 역시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괜찮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자연과 인간의 대응이다. 자연사를 빗대어서 인간사를 이야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르다. 이것은 결국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별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냇물은 땅의 법칙을 따른다. 그것은 각기 지역마다 복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늘은 별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고 냇물은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성인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맞죠.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을 다 따랐다. 따름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인 군자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문자다. 네, 여기서 자기가 묻고 답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성인 군자도 보편적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것을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해서 마음의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하늘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거죠. 왜냐면은 내면의 울림, 마음을 따르는 것은 곧 뭐에 따르는 것이다? 이치에 따르는 것과 같다. 여기에 이제 하늘이란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곧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울림의 소리는 거의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조금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겠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바로 이런 이야기죠. 3번이 틀렸고 5번 글의 중간중간에 따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글인데요. 상당히 그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2012년 구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제가 일부러 발췌를 해서 한 문제 풀어보고 또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전 지금 산문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교양을 쌓을 겸 또 여러분들 마음 수양할 겸 이런 글들을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고전 산문이 지니는 그 독특한 주제 양상들 또 글을 읽는 방법도 빠르고 분명하게 읽기 위해서는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글의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독해력이 날로 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4지문 정도씩 제가 쭉 이어서 할 테니까 꾸준히 즐겁고 행복하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